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시 주석의 방문이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자회사에 금융계좌를 개설해줬다며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다만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는 표현을 성명서에서 삭제해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어민들이 30분 동안 부두 곳곳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상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그의 주석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무엇보다 북미 협상 재개 문제가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또 하나의 열쇠를 쥔 중국의 등판이라는 점에 온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중국도 보란 듯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자신이 북핵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겠다 이런 공언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 중으로 평양에 도착하면 그 호언장담이 현실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출발이 오전이냐 오후냐는 질문에 중국 외교부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례로 보면 오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항 영접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이 1박 2일로 짧은 만큼 오늘 곧바로 양국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습니다. 중국 매체는 연일 북중 양국의 친선관계를 알리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今年是中朝两国建交70周年，也是东平壤第一中学毛泽东班成立60周年。 평양의 한 중학교에 있는 마오쩌둥반을 소개하는 CCTV 뉴스입니다. 베이징의 학교에도 김일성반이 있습니다. 중국 매체는 논평과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가지는 의미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因为中国在朝鲜半岛事务上确实我们发挥着非常重要的作用，有消息我们会及时告诉大家的。 무역 전쟁에서 난관에 빠진 중국이 북한 문제를 대미 무역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거라는 시각도 있지만 김 위원장의 의중을 파악해 비핵화 협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외교적 중재가 가능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북중 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지는 미중 정상회담에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네, 지금 시 주석의 방북을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볼 곳 바로 워싱턴 정가입니다. 때마침 현지에서 육자회담의 한미 양측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비건 대표는 북한 들으라는 듯이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로 유연하게 접근하자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또 우리 측의 이도훈 본부장은 남북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현지에서 이재원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과 협상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지않은 미래 실질적 방식으로 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북미 모두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th sides understand the need for a flexible approach. This is the only way to move forward in diplomacy. We understand that to find mutually beneficial solutions 실무협상 재개는 아니지만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북미 간 많은 의사소통이 있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그보다는 안전 보장을 거론하며 북한에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As part of the Singapore summit commitments, President Trump agre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and Chairman Kim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북한과의 협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국제제재 이행을 확인하면서도 제재에 치중한 지난 잃어버린 10년 동안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서 오히려 멀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Yet, sanctions are not a magical solution. They are merely a tool for bringing about a solution through negotiations.
이 본부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전 남북 정상회담을 열자는 문재인 대통령 제안에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지금이 북한에겐 놓쳐서는 안 되는 황금 같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해야 그래야 한미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 북핵 수석 대표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오늘 방북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국의 역할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미국도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을 통해 대화의 전기가 마련될지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도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의 한 금융회사가 북한은행 자회사에 계좌를 터줬나 본데 미국은 그 역시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러시아 기업을 또 제재하고 나섰습니다. 김문규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전해왔습니다. 미 재무부가 러시아 금융회사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를 제재했습니다. 북한이 유엔과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이 회사가 도왔기 때문이라고 미 당국은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는 단둥증성 인더스트리 앤 트레이드라는 이름의 중국 소재 회사에 금융 계좌를 개설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북한 조선무역은행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조선무역은행과 이 회사 모스크바 지사 대표인 한장수는 이미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입니다. 미국의 제재를 받는 북한 회사의 자회사에 러시아 금융회사가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이 제재 위반이란 것이 미 재무부의 설명입니다. 미 재무부 테러와 금융정보 담당 만데커 차관은 미국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위반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관에 대해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의 미국 내 관련 자산은 모두 동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They are suffering greatly in North Korea. They're having a hard time in North Korea. And I just didn't think additional sanctions at this time were necessary. It doesn't mean I don't put them on later, but I didn't think that additional sanctions at this time were necessary.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추가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란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미국의 제재 시점인 우리 시간 오늘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날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선 제재 이탈을 경고하고 북한엔 언제든 추가 제재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3일 전 저희 KBS가 강원도 삼척항에 북한 선박이 정박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는데 이게 의혹이 아니라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선박이 아무런 제지 한 번 받지 않고 부두 한가운데 정박했고 북한 주민은 우리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부두 곳곳을 30분 동안이나 돌아다녔습니다. 먼저 정명구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 강원도 삼척항에 작은 선박이 포착됩니다. 북한 주민 4명이 타고 있는 소형 목선입니다.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항구 가운데로 서서히 진입합니다. 우리 어민들이 배를 대는 부두 한가운데 정박합니다. 잠시 후 북한 주민 2명이 배에서 내려 부둣가를 서성거립니다. 낯선 행색과 말투가 이상하다며 우리 주민이 112에 신고한 오전 6시 50분까지 약 30분 동안 아무도 이들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결국 북한 어민들은 이곳에 정박한 뒤 내려서 여기 어판역뿐만 아니라 부두 곳곳을 활보한 셈입니다. 부두에 내린 북한 주민은 주변에 있던 우리 주민들과 여유 있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삼척 지역 일부 어민들은 새벽 조업을 위해 출항하면서 바다에 머물러 있던 이 북한 선박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어민들도 새벽에 어두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전에 벌써 여기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그때 새벽 3시쯤에 벌써 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관이 고장나서 북한 선박이 필요했다는 당국 발표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체 동력을 이용해 항구 쪽으로 유유히 들어왔고 정확하게 부두에 정박했습니다. 무동력이면 그렇게 돌을 수가 없어요. 북한은 그게 무동력이 아니에요. 무장 병력을 실은 군 트럭은 해경이 북한 선박을 끌고 나간 이후에도 한참 만에 모습을 드러내 늑장 출동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네, 방금 보셨듯이 북한 선박은 떠내려온 것도 아니고 자체 동력으로 NLL을 넘어 부두로 내려올 때까지 무려 이틀 넘도록 우리 해상을 누볐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해상 감시망은 그동안 내내 뚫려 있었다는 건데
심지어 해군은 최근 평소보다 병력을 늘려서 해상을 감시해오고 있었습니다. 해상 경계에 실패했고 책임져야 한다는 질책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이 북한 목선 탐지에 실패한 부분은 크게 해군이 관할하는 해상과 육군이 관할하는 해안으로 나뉩니다. 먼저 해상에선 해군은 지난달 말부터 NLL 인근의 초계기와 작전 헬기, 함정 등 평소보다 전력을 늘려 감시를 해왔습니다. 이맘때면 NLL 바로 위쪽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는 북한 어선들이 증가하고 그만큼 남쪽으로 표류하거나 남하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군은 감시 사각 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상 작전을 펼쳤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해상 경계가 실패한 겁니다. 해안 감시는 육군이 담당합니다. 해안 감시 레이더가 북한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기 5분 전인 15일 6시 15분에 1초씩 2차례 선박을 포착하긴 했는데 우리 어선이 입항하는 것으로 군은 잘못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목선이 동력을 쓰지 않고 떠내려와 선박인지 식별하지 못했다는 최초 군 설명과 달리 목선이 엔진을 가동한 채 항구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돼 거짓 발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번 사건을 해상 경계 작전 실패로 규정하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군과 육군 관련 지휘관이 문책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계 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해경도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전보 조치하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선 서면 경고했습니다.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일제히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출근을 앞두고 있던 40대 집배원이 충남 당진에서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집배원을 포함해 올 들어서만 벌써 과로사 등으로 9명의 집배원이 숨졌는데 이번에도 과로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조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당진우체국 소속 49살 강모 집배원이 어제 오전 10시쯤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출근 시간에 안 보이고 연락도 안 되자 동료들이 강 씨 원룸을 찾았고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강 씨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강 씨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됐습니다. 불렀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화장실 쪽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 쪽 불이 켜져 있어요.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그 앞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5년 전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강 씨는 1년 전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최근 들어 우체국 인력 사정이 악화돼 업무를 과중하게 맡았다며 동료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원은 이제 자꾸 저는 옆에서 이제 빠지는 분들이 많으니까 빠지는 부분을 또 대체 같이 조금씩 더 하다 보니까 저 업무는 좀 과중된 상태로 이제 업무는 계속 보고 있는 상태지요. 올 들어 과로사 등으로 숨진 집배원은 강 씨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9명이나 됩니다. 전국 우정노동조합은 강 씨의 죽음도 과로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집배원 노동시간은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연간 2,745시간, 일반 근로자보다 250시간 정도 더 많습니다. 만성 질환과 각종 사고 위험 등에 노출된 고된 중노동입니다. 우정노조는 집배원의 완전한 주 5일제 근무와 인력 증원을 위해 오는 24일 찬반 투표를 거쳐 다음 달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올 초부터 금리 인상 기조에서 벗어나 인내심을 갖겠다고 말하더니 결국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인내심이라는 표현마저 삭제하면서 다음번에는 아예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뉴욕 지국의 김초로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 현재 금리인 2.25에서 2.5%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노동시장은 강하고 경제활동은 증가세지만 물가 상승률은 연준 목표치를 밑돌아 금리를 동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economy has performed reasonably well, with solid fundamentals supporting continued growth and strong employment. Inflation has been running somewhat below our objective. 연준은 그러나 기준금리 조정에서 인내심을 갖겠다는 표현을 성명서에서 삭제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점진적 추가 금리 인상이란 표현을 빼고 대신 인내심을 강조했던 문구를 썼는데 이를 없앤 겁니다.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 완화의 근거가 강해지고 있다며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Many FOMC participants cited the investment picture and weaker business sentiment, and the cross-current that the risk of less favorable outcomes has risen. 파월 의장은 글로벌 경기와 무역에서 역류 현상이 지표로 나타나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면서 이를 면밀히 관찰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연준은 더욱 명확한 지표를 원하고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론이 많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르면 다음 달 또는 연말쯤 단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정치적 통제로부터 연준의 독립은 경제와 나라 모두를 위해 중요하다며 임기 4년을 모두 채우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연준 흔들기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다시 열립니다. 오늘 개회하는 6월 임시국회,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6월 임시국회는 결국 제1야당인 한국당이 빠진 채 문을 열게 됐습니다. 국회 정상화의 마지막 쟁점이자 한국당이 등원 조건으로 내건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청문회 대신 토론회 형식의 경제 원탁회의를 열자는 국회의장의 마지막 중재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검토할 수 있다, 한국당은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각각 전제 조건을 내걸며 온종일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경제 실정 그리고 국가 부채에 대한 책임 이런 낙인을 거둔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대화는 시작될 수 있겠다. 전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와 또 결국 청와대 라인의 출석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시국회 개회 하루 전이었던 어제도 민주당은 일부 상임위를 가동하며 압박에 나섰지만 한국당은 회의 불참으로 맞섰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협상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6월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민주당은 국회가 열리는 오늘 추경안 설명을 위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추진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24일까지 여야 간 일정 합의를 해오라며 돌려보낸 상태입니다. 국회는 열렸지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여야 간 막판 협상은 이번 주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가수 비아이의 마약 연루 혐의가 3년 전에 처음 불거졌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검경에 대해서 비난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아이뿐만 아니라 비아이의 혐의를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를 안 하고 시간을 끈 듯한 정황들이 있는데요. 당시 체포된 여러 명의 마약 피의자들 가운데 이 제보자만 유독 조사가 없었던 것이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파헤쳤습니다.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진술한 제보자 A씨는 다른 마약 피의자 7명과 함께 2016년 8월 사나흘 간격으로 잇따라 경찰에 체포됩니다. 마약상 1명이 체포돼 자신에게 마약을 사간 사람들을 경찰에 털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건들을 송치받은 수원지검은 제보자 A씨만 제외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선 송치받은 지 열흘 정도 만에 각자의 주소지 관할청으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보자 A씨 역시 주소지가 서울로 관할 지역이 아니지만 무슨 일인지 수원지검은 A씨 사건만 남겨놓은 채 석 달이 넘도록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에 체포된 시기가 비슷한데도 유독 A씨 사건만 8월 31일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7건은 한 달여 뒤인 10월 중순에나 송치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직후 경찰은 줄곧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 측이 YG 사건은 자신들이 하겠다며 A씨 사건만 먼저 송치하라고 해 사건을 넘겼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먼저 송치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반박해왔습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검찰은 당시 수원지검에서 YG 관련 내사가 진행 중이어서 A씨 사건을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YG 소속이었던 비아이의 마약 의혹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아 답하기 어렵다던 당초 검찰 입장과 전혀 다른 해명입니다.
YG 관련 내사가 진행 중이었다면서도 제보자 A씨와 YG 소속이던 BI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검찰. 그리고 A씨의 장기 해외 출국과 기소 중지. 당시 검찰 수사가 남긴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사를 다시 쓴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어젯밤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선수들은 얼마나 큰 일을 해낸 건지 실감이 난다면서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내서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뜨거운 환대 속에 귀국한 21명의 태극전사들이 어제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사진을 찍고 서명이 담긴 유니폼을 문 대통령 내외에 증정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선수 처음으로 대회 골든볼을 받은 이강인 선수는 청와대에 온 게 신기한 듯 벅찬 기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처음 소집 시작했을 때부터 진짜 오늘 마지막 날까지 모든 게 못 잊을 추억 같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올 수 있어서 매우 좋고 저희가 어떤 큰 업적을 남겼는지 당연히 실감이 나고 모든 축구 선수들이 이 자리에 청와대를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많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성적도 대단했지만 감독과 선수들이 서로 신뢰하며 한번 멋있게 놀아보자는 자세가 좋았다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고 또 그 행복을 우리 국민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이뤄낸 성과는 무엇보다 어린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하나됨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만찬에는 1983년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4강 신화의 주역인 신현호 단국대 감독과 어린 시절 이강인 선수를 지도했던 유상철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도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20% 가까이 인상해서 10,000원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도 좀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측의 주장을 최광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입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174만 원 정도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 2년간 인상률은 27.3%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20여 명이 본격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추가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실상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년간 너무 많은 과도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있어서 사업주, 심지어 근로자까지 그런 부담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타격을 받아 영업이익이 20% 가까이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년간에 거의 30%에 가까운 과도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저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한 감내를 하고 또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반면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을 10,00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9.7% 오른 액수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이 현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 당시 모든 후보가 이야기했던 하나의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지만 결론이 안 날 경우 최종 고시기간인 8월 초까지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노사가 막판까지 협상에 진통을 겪었고 올해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 최종 결론은 7월쯤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오늘은 저처럼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좋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8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높아서 더 덥겠습니다. 어제부터 국외에서 유입된 약한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인해서 국내에서 생성된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오늘 충북과 전남, 경남 지역에서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경북과 제주도에서도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륙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km가 채 되지 않은 지역이 많은 만큼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은데요. 서울이 20.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대전 28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해 국내산 쌀 5만 톤을 보내기로 한 건데 쌀 지원은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쌀이 혹시 이 군량미로 유용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그에 대한 예방 조치를 첨부했습니다. 최용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쌀은 5만 톤입니다. 모두 국내산으로 1,270억 원어치입니다.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북측의 수용 의사를 확인했고 대체적인 전달 방법도 합의했습니다. WFP의 호소에 한국 정부가 현물 공여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운반로는 바닷길이 유력합니다. 우리 측 항구에서 운송과 분배까지 모든 과정을 세계 식량 계획이 책임지고 직접 모니터링까지 합니다. 모든 쌀 포대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지고 또 최장 6개월 정도만 보관할 수 있도록 도정됩니다. 북측이 쌀을 군량미로 전용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모든 전달 과정을 9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결정한 데는 최근 10년 사이 최악이라는 세계 식량 계획의 보고서 영향이 컸습니다. The social groups that are more affected and in danger are children, young children, and women, pregnant women and lactating women.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는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가 국내산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건 2010년 이후 9년 만입니다. 국제기구를 통해서는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번 식량 지원 결과 등을 본 뒤 추가 식량 지원 시기와 규모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대법원이 일제시대 강제징용을 했던 전범 기업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정부가 마치 방패처럼 앞을 가로막고 그 기업의 배상금 지급을 막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뿐 아니라 우리 기업도 참여하는 공동기금, 일종의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일본 측은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은 끝났다며 제3자가 주재하는 중재위원회에 판단을 맡겨보자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적극적 대응을 삼가해왔던 우리 정부.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자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제안을 내놨습니다. 일본 기업뿐 아니라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익을 본 한국 기업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안입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지난 주말 일본을 비공개로 방문해 제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소송 당사자는 물론 해당 기업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 지원단체와 충분한 협의의 시간들, 절차들이 이루어졌다면 저희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 혹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평가가 가능했을 텐데 저희가 미리 협의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고노다로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재위 설치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중재위가 꾸려지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한국의 동의 없이는 중재위 설치와 국제사법재판은 불가능합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당장 다음 주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성사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미국에선 지금 이 소녀를 비롯해 비정한 10대들의 재판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올해 18살인 디날리는 친구를 살해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디날리가 이렇게 친구를 살해한 이유는 다름 아닌 돈 때문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친구를 살해하고 영상까지 찍어 올리면 100억 원을 주겠다는 꼬임에 넘어가 실제 친한 친구를 살해한 이번 사건. 최동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법정에선 이 소녀가 이번 사건의 중심 인물입니다.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 사는 올해 18살인 디날리 브레먼은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친구를 살해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I know what I did was wrong, and I know I could have probably done something different. 살해를 지시한 것은 인디애나주 출신의 21살 다린 실러였습니다. 실러는 온라인상에서 백만장자 행세를 하며 브레머가 친구를 살해한 뒤 이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할 경우 10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남성의 꿰매에 빠진 브레머는 친구 4명과 함께 살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지난 2일 친구 19살 신시아 호퍼먼을 앵커리지 교회 산책로로 유인해 총을 쏴 살해한 뒤 시신은 강물에 유기했습니다. All I know is my daughter didn't deserve all this. She should have had the friends that she wanted. 브레먼은 실제로 살인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아동을 성폭행할 것을 제안받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For all the good the internet can do, it can be a very dark place. And parents would be wise to monitor the activity of their children online. 알래스카주 법원은 브레머 등 일당 6명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99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광장 한복판에 놓인 나무더미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인근의 차도 역시 불이 붙은 나무더미들에 가로막혔는데요. 이렇게 불을 지른 사람들은 다름 아닌 벨기에 소방관들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수도 브뤼셀에서 소방관 250여 명이 임금과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브뤼셀 도심 행진 등을 진행한 이들은 총리 공관 앞으로 몰려가 집회를 이어가면서 더 이상 과거 수준의 보상에 머무를 수 없다며 정부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 동물원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채 3살이 안 된 어린 판다 2마리인데요. 이들의 원래 거처는 판다 서식지로 유명한 스촨성이었지만 그곳에 지난 18일 130여 명의 사상자가 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이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준비한 상하이 동물원 관계자는 특별히 저장성에서 250kg가량의 대나무 잎과 죽순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3년간 이곳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지금 세계능입니다. 대학 교수의 갑질이 또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공연에 학교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또 장학금까지 슬쩍 가로챘다고 하니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는데 거기 협조한 학생에 대해서는 또 치졸한 보복을 가한 정황이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그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전북대 무용학과의 한 교수 연구실. A 교수가 운영하는 개인 무용단의 공연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A 교수의 온갖 갑질 행위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2해 전 열린 개인 무용단 공연에 학생 19명을 출연료도 주지 않고 강제로 동원한 혐의입니다. 교육부 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받자 학생들에게 자발적인 출연이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에 협조한 일부 학생에게는 실기 점수를 0점 처리까지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학생들에게 학교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한 뒤 의상비로 쓰겠다며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생들은 교수 눈밖에 나는 게 두려워 갑질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학생들은 발에 쌤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무용계도 그렇듯이 교수님들의 힘도 너무 세다 보니까. A씨는 4년 전에도 학생을 외부 행사에 동원하는 등 갑질 논란이 일어 해임됐다가 소송을 벌여 교단에 다시 섰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교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미성년 자녀 논문 끼워넣기와 음주운전 사고, 성추행의 제자 갑질까지. 전북대 교수들의 이딴 비위에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네,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반가워할 만한 애니메이션에서부터 한국 액션 영화 그리고 칸이 사랑한 예술 영화까지 상차림이 아주 풍성합니다. 영화 전문 송형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5년 전 이별을 고하고 더는 못 볼 줄 알았던 장난감 친구들이 돌아왔습니다. 전편에서 만난 새 주인 보니가 유치원에서 만든 포크 인형 포키. 자신이 쓰레기인 줄 알고 틈만 나면 쓰레기통으로 달려갑니다. 주인공 우디와 친구들은 포키를 지키기 위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장난감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세상. 널찍한 상상의 날개를 통해 여러 번의 웃음과 몇 차례 눈물겨운 장면들을 연출해냅니다. As the previous movies were, they keep finding this new kind of reality. It really has always been a question of, well, what is the logic and what is the theme? 1980년대 평화로워 보이는 이탈리아의 시골 마을. 담배 농장에서 일하는 주민들은 귀족 부인에게 착취당하고 있지만 현실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귀족 부인의 아들이 가짜 납치극을 벌이다 주인공 라짜로가 불의의 사고를 겪은 뒤 공동체는 해체되고 사람들은 도시로 내몰립니다. 동화적인 상상력으로 이탈리아의 사회 문제를 꿰뚫은 수작으로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 각본상 수상작입니다. 부끄러운 줄을 알아. 범죄도시로 주목받은 강윤성 감독의 신작입니다. 목포의 조직 보스 장세출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설정으로 특히 배우들의 매력이 잘 살아났다는 평가입니다. 짧은 분량의 역할을 하신 배우분들도 되게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또 강 감독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영화가 빈틈없이 보일 수 있는. 또 언제나 차가운 면도날 같은 냉철함으로 인간의 내면을 파헤치는 거장 미하엘 하네케의 새 작품 해피엔드도 이번 주 개봉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아,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의 주 52시간 근로제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또다시 처벌 유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4천 명 가까운 버스 기사가 추가로 필요하지만 정작 버스 기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데 현장 실태를 김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버스 회사. 주 52시간제 시행이 코앞에 닥쳤지만 기사들은 아직도 격일로 17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기존하고 똑같이 근로를 하고 있고 피로도가 급상승하고 굉장히 몽롱한 상태도 오고 1일 2교대로 근무 체계를 바꾸려면 기사가 120명이 더 필요한데 30명밖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감차나 노선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120명이라고 하면은 한 6억 정도 한 달에. 이건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10% 감차를 해서. 국토교통부는 당장 필요한 기사 수가 4,000명, 내년 1월까지 3,000명이 더 충원돼야 할 걸로 보고 있지만 시행을 열흘 앞둔 지금껏 채용 실적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가 되고 싶은 구직자들이 취업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국토부가 마련한 버스 기사 양성 프로그램에 1,000명 가까이 몰렸는데 취업에 성공한 건 3명 중 1명꼴에 불과합니다. 교육생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면허만 가지고 입사가 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버스 업체가 1년 이상 경력직을 뽑고 있어 이제 막 면허를 딴 수료생들을 받지 않는 겁니다. 대학면허를 따자마자 10일 정도 교육받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실습으로 시키는 과정에서 외제차하고 그냥 사고 나서. 군 운전 인력을 전역 후 버스 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도입했지만 40여 명에 불과합니다. 살 것보다 실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이다 보니까 버스 기사의 스모도가 좀 낮더라고요. 가까스로 취업해도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경기도 버스 기사의 절반가량이 입사 1년 안에 퇴사하거나 서울로 옮겨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60, 70대는 친구들 사이에서 신세대로 통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발전하는 디지털 문명에서 소외된 노년층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 디지털 문맹 탈출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강화됩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교육 시간.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핸드폰 꺼내보세요.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첨단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가장 겁나고 또 선뜻하기 힘든 건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겁니다. 그건 못해요 아직. 왜요? 핸드폰으로 하면 더 쉽고 편하실 텐데.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잘못될까 봐.
최근 음식점 등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 무인 계산기는 어르신들에게 또 다른 도전 과제입니다. 애들이 이제 그 입력해주면 거기서 이제 찾을 줄 알아요. 근데 아버님께서 직접 입력해보셨어요? 안 해봤지. 왜 안 해보셨어요? 잘 몰라가지고. 노년층이 겪고 있는 이런 디지털 문맹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맞춤형 교육을 강화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기차표 예매하기, 앱으로 택시 호출하기, 패스트푸드점 무인기기로 주문하기 등이 중점 교육 항목입니다. 직접 은행에 가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모바일 뱅킹 교육도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낯설고 어렵다, 생활하기 힘들다는 이런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풀어보기 위해서 서울시는 86억 원을 투입해 시내 4대 교육 거점을 지정하고 전문 강사를 해마다 80명씩 양성해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절차가 진행될수록 찬반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에서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지만 극렬한 반대로 파행됐습니다. 최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 1시간 전.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가 건물 출입문을 걸어 잠깁니다. 바깥에서 출입문을 열려고 하자 밀가루가 날아들고 고성이 오갑니다. 이 건물 안 강당에 이미 와 있던 국토부와 제주도 공무원들도 강당 문을 걸어 잠그고 공청회를 강행합니다. 하지만 반대 측 주민들이 강당 문을 부수고 들이닥쳐 단상을 점거하고 국토부 관계자를 에워쌉니다. 사기, 은폐, 왜곡, 조작! 밀실로 최종 보고회를 열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토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니 어디까지 들어가시냐 한 말씀 해주세요. 결국 최종 보고회는 엉망으로 끝나버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천 봉쇄하며 도민과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현실은 도저히 법치 민주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저희들의 미래는 반드시 저희 도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행사를 맡게 된 것이고요. 국토부는 반대단체의 반발로 보고회가 무산됐다며 유감 입장을 밝히고 계획대로 오늘 10월 기본계획 확정 발표를 예고해 갈등의 골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배우고 현장 실습도 정해진 시간만큼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태백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현장 실습을 거치지 않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수년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관광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교육기관으로부터 현장 실습 120시간을 이수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실습은커녕 해당 기관에 가본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게 서울에서 기관에서 만들어왔는데 이게 다 불법이라고. 우리는 120시간이 아니라 0시간이라고요.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전화해서 혹시나 물으면 나는 어디서 센터에서 몇 월 달까지 했고 분명히 이걸 외우라 그랬어요. 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120시간의 현장 실습을 이수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대학 일부 학생들의 경우 정상적으로 실습을 마친 것처럼 꾸며 자격증을 허위로 발급받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의 정황은 최근 이 대학 교수가 학과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도 드러납니다. 지난달 이 교수와 A씨 사이 갈등이 불거지면서 해당 교수가 학과장과 A씨를 압박하기 위해 보낸 일종의 협박 문자입니다. 학생들이 수년간 조작된 실습 확인서로 학위와 자격증을 받아왔으며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교수는 문자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학생들에 대해서 졸업장 실습하게 그런 얘기를 제가 썼어요. 홧김에. 원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좀 과장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학교 측은 단 한 번의 실수였다는 입장입니다. 기관에서 온 서류 자체에 착오가 있어서 그 사람은 제대로 이수가 되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편 실습기관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전문대 특성상 학생들 다수가 직장에 다니는 만학도다 보니 120시간 넘는 현장 실습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상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면서 졸음운전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운전할 때는 자주 환기를 시켜주시고 오늘도 상쾌한 마음으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광화대교 부근부터 지체와 정체며 이후로도 여의 하류에서 한강대교 남단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 중에는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방향 가장 지나기 어렵고 증산로는 증산역 부근을 비롯하여 전 구간 소통 원활하며 도봉로 삼양동 입구에서 미아사거리 사이 간간히 서행이지만 전반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개포동 SH공사 앞에서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집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보여 주변 혼잡이 예상되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양재 IC 부근의 공사로 밤 10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이번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린 우리 대표팀. 경기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더군요. 상대에 따라 미리 짜놓은 촘촘한 맞춤형 전략들입니다. 이를 수시로 변형시켜서 상대팀의 허도 찌르고요. 그래서 이번 결과를 전략의 개가라고들 하더군요. 이처럼 전략은 승리의 핵심이죠. 먹고 사는 경제 문제, 특히 그 주력축인 제조업에서 미래 전략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 바로 사활의 문제 아닐까요? 미국 2011년, 독일 2012년, 중국 2015년, 일본 2016년. 무슨 얘기냐고요? 제조업의 미래 전략을 세워서 달리기 시작한 나라와 그 출발 시점입니다. 길게는 8년이나 앞서 있네요. 이는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 경쟁의 현황표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사활의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전 정부 때 이른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이란 게 있었지만 미약하다는 평이었고 현재는 아직 이렇다 할 미래 전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전략이라는 제조업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년 후를 내다본 것이라지만 만시지탄, 즉 늦어서 아쉽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끌어오던 조선 등 이른바 10대 전통 제조업은 큰 도전에 처해 있습니다. 올 1분기 해외 직접 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이 한국을 떠나는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과도한 규제, 노동시장 경직성, 경쟁국보다 불리한 세금 등으로 제조업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바람직한 미래 전략이 되려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점검에서부터 시작해 필요하다면 기존 정책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또 10년, 20년 후의 기술과 산업구조 변화를 담아낼 법과 제도의 선제적 수립 같은 구체적인 계획은 있느냐는 반문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제조업 미래 전략이 보여주기식 구호나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후발주자인 우리에게는 시간조차 딱히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발이 늦었으니 허비할 시간은 더욱 없습니다. 뉴스에서였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8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오늘 충북과 전남, 경남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경북과 제주도에서도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장마가 언제쯤 시작될까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현재 장마 전선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쯤 제주와 남해안에 장맛비를 뿌린 뒤 다시 장마 전선이 일시적으로 남아있다가 7월 초쯤에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내륙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이동하시는 분들 안전운전하셔야겠고요. 이후에는 차차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대구 32도, 울산과 포항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지만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